내 이름은 나도라.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고 직업은 회사원. 맞벌이 부부에 나도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안일은 남편과 분담해서 하고 싶지만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한 반면 집안일에 비협조적이고 가부장적이었다. 이런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나는 성격이 털털한 편이라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다. 사실 남편보다 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하나 있는 시누이가 은근히 나한테 갑질을 했는데 이름은 한진자. 나이는 나보다 2살 아래인 24살로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지만 그 회사가 블랙 기업이라서 금세 그만두고 지금은 시댁에서 그냥 놀고 있는 중이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항상 집에 있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 죄수탱, 기생충 이라는 말을 대놓고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시누이는 언니는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우리 오빠 월급 덕에 완전 호강하잖아. 기생충처럼 라고 막말을. 수입이라면 내가 남편보다 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연봉이 3,500인데 그래도 내가 기생충인 건가? 일반적으로 파트 근무를 하는 주부들보다는 내가 훨씬 고수입 아닌가? 언제가 됐든 아이가 생기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 근무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땐 이 신우이란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지금부터 아찔하다.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는데 신우이가 해죽해죽 웃으면서 현관까지 나왔다. 그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오빠만 오면 되는데. 그러더니 내 귀에 대고 너 같은 기생충은 눈에 거슬리니까 그냥 가라 라고 말했다. 내가 신우이를 노려보자. 언니 왜 날 그렇게 노려봐요. 너무 무섭다 오빠 라면서 남편 팔에 매달렸다. 그러자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좀 잘해줘 라고 무슨 어린아이 감싸듯이 토닥이며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날 신우이는 틈만 나면 나를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 기생충 이라고 끈질기게 되풀이했고 집에 온 나는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신우이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남편한테 다 말했는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신우이 편을 들었다. 신우이는 전에 잠깐 다닌 직장에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아직 회복이 덜 돼서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냐며 남편은 나를 원망하는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진심일수록 나는 절망스러웠다. 100번 양보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료 중이라고 해도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난 앞으로 시댁에 안 갈 거니까 갈 거면 혼자서 가 라고 하자 남편은 떨떠름한 얼굴로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다.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남편과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들었다. 이 정도만 돼도 살겠다 싶었을 때 추석 명절이 돌아왔다. 작은 모임에는 빠졌지만 명절에도 얼굴을 안 내비치는 건 상식선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에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다. 시댁에 가는 건 반년 만이었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백수였고 아프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들 떠받들고 있었다. 나를 본 신우이는 명절이라서 왔나 보네. 난 영원히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했다. 그러자 거실로 나오신 시아버지가 너 지금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라고 버럭. 신우이는 시겁해서 움츠러들었는데 남편이 흑기사로 나타나서 아버진 예능을 다큐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진짜 너 장난으로 한 말이지? 라면서 신우이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시댁하고 아예 손절할 결심을 했고 한 번만 더 나한테 기생충이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 성묘를 다녀와서 시댁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역시나 신우이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작은 소리로 기생충 주제 우리랑 똑같은 음식 먹는 거 진짜 개짜증이야 라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 지금까지는 입 꾹 다물고 듣고만 있었지만 그날은 큰 소리로 신우이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말 조심해요. 기생충이라니? 내가 왜? 연봉 3,500인데? 연봉 3,500 받는 기생충 봤어? 그러자 시부모님과 신우이가 벙찐 얼굴로 나와 남편을 번갈아 봤고 남편을 돌아봤더니
제일 가장 당황한 얼굴은 물론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이번엔 신우이가 거짓말하지 마! 언니 파트 근무 해봐야 자기 용돈밖에 못 번다고 오빠가 그랬어. 생활비 전부 오빠가 내는 거 우리가 모를까봐? 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놀랐다. 신우이는 이어서 그러면서 집안일도 전부 오빠 시킨다면서?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생충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신우이는 내 말이 맞지 하며 시부모님을 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진상이한테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귀에 거슬리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싶다. 내 생각에도 라며 신우이에게 한 표. 내가 낮은 소리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묻자 남편은 허둥지둥하면서 아니 그게 와이프가 정사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남들이 내가 능력이 없는 걸로 알 거 아니야 라고 변명했다. 경로한 시아버지가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남편을 다그치자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내가 정사원으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도맡아 한다는 걸 알고 난 후 신우이는 무안했는지 입을 다물었다. 시아버지가 남편과 신우이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여자가 남편 체면을 살려줘야지.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자식들 편을 들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서들 사과 못해. 라고 남편과 신우이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억지로 하는 사과가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어머님이 제가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진짜로 파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사람한테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말이고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 아닌가요? 라고 바른 소리를 하자 전원 조용해졌다. 그동안 남편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한 게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하고는 이제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다. 이런 일로 이혼은 좀 아니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거짓말 안 할게. 라고 쫓아 나오면서 소리쳤지만 난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확실히 말한 후 남편을 두고 혼자 차를 타고 와버렸다. 다음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 가고 나서 내가 제대로 야단 쳤어. 셋 다 지금 반성 중이야. 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내 결심은 굳어진 상태였다. 이혼 서류를 받아왔고 곧장 기입했다. 이혼이 결정된 후 시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재산 분여는 하지 않고 위자료 대신 부부 통장에 있는 저금을 다 내가 갖기로 했다. 덕분에 새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한 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다. 이혼한 지 1년 후 퇴근하고 회사를 나섰는데 회사 앞에 신우이가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쳤는데 신우이가 나를 잡았다.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다. 신우이 말로는 그때는 회사도 그만두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됐지만 재취업할 용기는 안 나고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파트 근무만 하면서 편하게 남편 덕에 근심 걱정 없는 내가 너무 미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서 느꼈는데 알바 파트 근무도 일을 하는 것에는 다를 게 없었고 어떤 일을 하든 편한 일은 없다는 걸 몸으로 직접 깨달았다고 했다. 모든 게 오해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파트 근무를 우습게 보고 기생충이라고 말한 걸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다. 나는 당장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지만 신우이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며 사과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그 후 남편은 나와 이혼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본인이 해야 했으나 결국 온 집안이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했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끝내는 회사에까지 그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출세도 못하게 됐고 회사에서 고립된 채 지내다가 퇴사하게 됐다고 한다. 자기 마음이 편한 직장을 찾고 싶어 했지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사이 수중에 돈은 떨어져 갔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승승장구, 수입이 올라간 건 물론 생활은 윤택해졌고 장기 연휴에는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독신 생활을 200% 즐기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빠져있던 남편과 결별한 후 다시 찾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앞으로 당분간은 혼자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내가 임신 중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한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한 곳에 있었지만 평일에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임산부들이 많이 있었고 대기 시간도 꽤 걸리는 병원이었다.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남편이나 친정 엄마한테 운전을 부탁해서 같이 오는 임산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도 대부분 남편이 운전해서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 남편은 검진 때마다 눈으로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아기 모습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쉬는 날이 불규칙했는데 그날은 우연히 토요일이 휴일이었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역시 토요일이라 그런지 병원에 사람이 많았고 대기실에도 빈자리가 없는 상태였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그냥 평일에 다시 올까? 라고 했지만 나는 이왕 온 거 좀만 기다리지 뭐 라고 말했다. 남편은 다시 이 상태면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서서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힘들지 않겠어? 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담당 의사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기다렸다가 검진을 받고 가고 싶다고 했다. 알았어. 그럼 같이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나와 남편은 대기실 한 구석에 계속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고 배는 조금 나왔지만 이미 안정기에 들어선 상태였다. 서 있는 것도 걱정했던 것처럼 아주 힘들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있으려고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남편은 행여 빈자리가 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대기실 여기저기를 주시하며 살펴봤다. 나는 자리에 앉는 건 무리라고 이미 반포기 상태여서 그저 멍하니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분은 조금 있으면 출산이겠다 하거나 저 인부복은 어디 거지? 예쁘네 라면서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임산부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산부와 같이 온 사람들, 남편 혹은 친정엄마 등등 대략 반반이었다. 나 말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임산부들이 많았는데 왜 다들 앉아만 있고 양보를 안 할까? 그런 생각. 우리 남편은 검진에 따라오면 나만 앉게 하고 본인은 내가 순서가 됐다고 연락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편이었다. 한 번은 대기실에 사람들이 별로 없길래 남편한테 오늘은 빈자리도 많은데 여기 앉아서 같이 기다려도 되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서면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안 앉았으면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내가 쉰에 네 옆에 서 있어도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남자들이 눈치를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쉰에 네가 잘 앉아있는 거 확인하고 차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제법 사려 깊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름 부르면 바로 연락해? 초음파로 우리 아기랑 만나야지 라고 강조하고 주차장으로 갔다. 하지만 그날은 30분 이상 남편하고 서 있었는데도 빈자리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더니 저 사람한테 가서 자리 좀 양보해달라고 할까? 저쪽도 와이프 때문에 왔을 텐데 라고 하더니 진짜 걸어가려고 했고 괜찮아 안 그래도 돼 라고 남편을 말리려고 했으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진찰실에서 만삭에 가까워 보이는 임산부가 나왔고 자기 배를 만지면서 밝은 얼굴로 진찰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쪽을 보면서 표정이 순식간에 싹 변했다. 그러더니 방금 남편이 말을 걸려고 했던 남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잠깐 우리 쪽을 보면서 남자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같았고 혹시 둘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불안했는데 다음 순간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니? 뭐해? 그냥 앉아있지. 남편이 무덤덤하게 대답하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당신 눈엔 저기 서 있는 임산부가 안 보이니? 산부인과에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임산부를 보면 자리를 비켜줘야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그 남편은 얼른 일어나서 나를 쳐다봤다. 여기 앉으세요. 라며 손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진짜 앉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고맙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도 이상해서 자리에 가서 앉았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아니에요.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좀 둔한 편이라서요. 라면서 저쪽에서 더 공손하게 인사를 갖췄다. 병원이다 보니 그분은 자기 남편한테 작은 소리로 야단을 쳤는데 그 소리는 의외로 조용해진 대기실 전체에 나직히 울려 퍼졌다. 그러자 다른 임산부들의 남편이나 같이 온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중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던 다른 임산부한테 가서 제가 깜빡하고 그만 죄송해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다. 접수처에 있던 간호사가 작은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그 임산부와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솔직히 이렇게 되기 전에 병원 측에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인 건 분명했다. 그리하여 서서 기다리던 임산부들이 전원 자리에 착석하는 훈훈한 순간이 만들어졌다. 방금 전 자기 남편을 야단쳤던 임산부는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는데 다른 임산부들이 저기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구자가 된 임산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인사는 무슨 인사예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라고 부끄러운 듯이 말하더니 병원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그럼 난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갔다. 아무튼 순식간에 정리가 싹 됐는데 완전 사이다였다. 한편으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다. 남자들은 임산부 입장을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렇게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그 외에 임산부들과 같이 와 있는 친정 엄마들은 본인들도 임신, 출산을 경험해봤으면서 대체 왜 자기 딸 임신한 것만 흥분이 돼서 그런 건지, 아예 다른 임산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지 도대체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여서 화가 났다. 물론 다른 남편 중에도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면서 부인을 데리러 오는 남편이나 임신한 딸은 안 치고 자기는 서 있는 어머니들도 있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측에서도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후에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당신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다음 달에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만났던 선구자 임산부와 다시 만나게 됐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 남편분은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런지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남편들끼리도 얘기를 트게 돼서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어느 쪽이냐 묻기도 하고 서로 공통된 화제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딸이었으면 했고 선구자 임산부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기적처럼 우리 바람대로 나는 딸을, 저쪽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다. 집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 다음에는 유치원에서 만나겠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눴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둘째 아이를 갖게 됐고 다시 그 병원을 찾게 됐다. 다시 가보니 몇 년 전과는 다르게 동행 온 남편이나 가족들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따로 대기실이 만들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자판기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동행 가족들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옆에 있던 임산부와 안녕하세요. 지금 몇 개월이세요? 그런 첫인사를 서로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거 알아요? 이 병원에 전설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임산부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걸 보고 의자에 앉아있던 자기 남편한테 참교육을 시킨 임산부가 있었대요. 사실 남편들이 앉아있으니까 의자가 금방 없어져서 임산부들이 서 있고 그랬는데 그 선구자 임산부가 사이다 발언을 한 덕분에 병원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남편들은 당연하게 자리를 양보하고 병원은 남편들을 위해서 휴식처를 마련하고 라면서
혼자 알기 아까운 듯 얘기해줬다. 그게 사실 제가 발단이 된 거였거든요. 라고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건 전설로 남겨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그 임산부가 바른 소리를 한번 한 덕분에 지금까지 임산부들이 편하게 진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고 역시 그녀는 선구자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은 나두라.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얼마 후 남친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 퇴사할 생각이다. 남친 한재수에게 프로포즈 받은 건 딱 일주일 전의 일이다.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내 생일날 멋지고 세련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과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남친은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말했고 나는 너무 기쁘고 벅찬 나머지 펑펑 울고 말았다.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지내줬으면 한다는 남친의 말에 결혼식에 맞춰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불만도 전혀 없고 나한테 딱 맞는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친은 질투심이 강한 편이어서 내가 한눈을 팔면 어찌나 불안해했고 직장을 되도록 빨리 그만둬줬으면 했다. 나도 물론 남친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것만도 아니어서 남친 소원대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상사한테 말씀을 드렸다. 동료들은 모두들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송별회라도 성대하게 하자며 모두들 아쉬워했다. 비슷한 시기에 남친도 자기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동료들이 축하주를 마시자고 해서 술 모임에 다녀오겠다며 메시지가 왔길래 노파심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가볍게 한마디 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그날 저녁 내가 막 자려고 하는데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청 취한 목소리였는데 지금부터 가도 되냐고 하길래 알았으니까 오라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술 취한 남친을 상대하는 건 사실 좀 귀찮았고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에 도착한 남친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취해 있었다. 그리고 반쯤 잠이 온 나한테 오밤중에 취해서 결혼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했다. 남친은 자기 입으로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어달라고 해놓고서는 졸업주부가 짱이지. 완전 널널하잖아. 상팔자지 상팔자. 내가 먹여 살리는 거니까 감사해라 나한테. 라는 발언을 입에 올리며 평소에 나한테 보여왔던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취했으니까 오늘은 그만 자는 게 좋겠다고 그만 자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남친은 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좀처럼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남친이 주절거리는 소리를 억지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는 발언을 했다. 너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나 구속하려고 하지 마라. 라면서 나를 노려보기까지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나도 분노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취했다곤 하지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취한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면 뭐하랴 하고 죽으림을 다해 일단은 참았다. 그러나 남친은 계속해서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치자. 넌 그래도 위자료니 뭐니 그딴 거 충고하지 마라. 라고 위험수위의 발언까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부부가 뭔데? 불륜을 해도 입 다물라는 거야 그럼? 라고 따지자 남친은 맞아. 넌 잠자코 가만히 있어. 라면서 제법 고압적인 태도로 강조했다.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겠다 싶었던 나는 그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쩔 건데? 라고 질문하자 그럼 위자료로 무조건 1억이지.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바로 만날 거야. 내가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도 못해?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말했다. 그 순간 이 남자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남친의 모습은 잘 포장된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은 심각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이 남자와 결혼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 나는 스마트폰에 보이스 레코더를 몰래 켰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하자 남친은 넌 이제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니까 내가 바람을 피워도 찍소리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너 먹여 살리니까 넌 바람 피우면 끝장이야. 라고 바보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쉽고 무식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문제 발언을 정확하게 녹음했고 안전하게 저장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친은 내가 알고 있던 자상한 모드로 변해 있었다. 어제 일 기억나? 라고 묻자 아니, 기억 안 나. 나 완전 취했었던 것 같아. 라고 변명했지만 표정을 봐서는 캥기는 게 있어 보였다. 아마도 다는 아니어도 기억은 나지만 술 탓으로 돌리고 잊어버린 척하고 싶은 건 아닐까? 남친은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게 분명했지만 난 당연히 그럴 수 없었다. 자기 불륜을 입다물로 참으라는 남자와 결혼을 할 마음은 먼지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결혼 얘기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고 부모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대도 나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럴 땐 물증이 최고,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 우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 우리 둘까지 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친은 자상하고 착실한 자기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나는 여기서 더 결혼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먼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문을 텄다. 목미? 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남친의 시선을 무시하고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재수씨하고도 헤어질 생각입니다 라고 선언하자 역시나 양가 부모님 모두 경솔한 행동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니? 이유가 뭔지 말해봐라 재수군 같은 젊은이가 또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집중 공격이 시작됐고 나는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겨도 위자료 청구할 생각하지 마. 너 전업주부니까 내가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 토달지도 말고. 하지만 넌 내 덕에 먹고 자고 입으면서 바람 피우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라는 한재수의 발언을 듣고 난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서 아예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아빠가 이게 다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물으면서 한재수를 노려봤다. 그러자 돌발 상황에 멘붕이 온 한재수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 너 뭐야 이거? 술 취해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네가 날 골탕을 먹여? 이게 건방지게... 라면서 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한재수를 보고 술 취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던데 이제 보니 형편없이 주사가 심하네. 난 내 딸 주사 심한 남자한테 보낼 순 없네 라고 엄마가 대응. 당황한 한재수 부모님은 어쩌다 실수한 거지? 너 평소엔 절대 안 그러잖아 라면서 한재수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우겠다고 선언하는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 그 자리에서 반지를 돌려줬다. 한재수는 점점 더 화를 냈고 이게 진짜 겁도 없이 내가 너 먹여 살리고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결혼을 파탄내. 무슨 자격으로? 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온화한 척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드러냈다. 그런 한재수를 보면서 나는 결혼 전에 이 남자의 본성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거듭 생각했다. 그 후 한재수는 자기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설교를 당했고 두 분은 나와 우리 부모님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셨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딸을 이렇게 근본이 덜 된 남자와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입니다. 라면서 한재수를 깨끗하게 손절했다. 헤어지면서 우리 이제 끝내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매일매일 한재수로부터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라인이 도착했지만 나는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이 거칠게 막말을 냈고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된 후 라인을 차단해버렸다. 딱 한 번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후로 내 앞에 나타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결혼이 없던 일이 된 후 퇴사를 철회하고 회사에 남기로 했는데 동료들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줬다. 걱정 마. 아마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걸? 이라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까지 마련해준 동료들 덕분에 한재수와 헤어지고 반년 후 새 남친이 생겼다. 약간 인간불신 상태에 빠져있던 나를 그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심어줬고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교제한 지 2년 후에 결혼. 그 후 두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그때 한재수와 결혼하지 않고
과감하게 헤어졌기 때문이고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재수는 지금 결혼이 파탄난 후 자기 부모님한테 손절당했고 현재까지 외로운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나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는데 그래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회가 되면 나는 지금 결혼해서 남편 아이들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내 이름은 한진수. 1년 전부터 사귄 여친 왕재숙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그동안 데이트는 근교에서만 했고 그래서 결혼식도 이 근처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결혼식을 하자고? 그런 데는 비용도 꽤 비쌀 것 같은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재숙은 핸드폰으로 검색한 유명 호텔 식장을 보여줬대. 그래서? 이 호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완전 럭셔리하지 않아? 난 예전부터 결혼식은 꼭 이런 데서 하고 싶었어. 내 약혼녀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사랑하는 여자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건 당연했대. 그리고 이런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편리한 점도 많아. 하객이 많아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아? 진수 씨는 꼭 남 얘기하듯이 말한다. 우리 일생일 때 딱 한 번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거야. 당연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야지.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여친의 소원을 다 들은 후 이런저런 조정을 거친 결과 100명 정도의 하객을 부르기로 했대. 비용은 6천만 원 정도였대. 결혼식 당일 나는 일 때문에 거의 시간에 딱 맞춰서 결혼식 장소인 호텔에 간신히 도착했대. 물론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긴 했어도 하객들보다는 일찍이었대.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대. 네? 저 예약이 안 돼 있다니요. 저는 분명히 제 약혼녀하고 같이 여기에 와서 예약을 했는데요. 호텔 측으로부터 그런 예약은 없다는 말을 듣고 멘붕이 왔대. 그리고 제 약혼녀가 저보다 먼저 와 있을 텐데요. 네? 안 왔다고요? 갈수록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됐다. 며칠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아내가 된 왕재숙. 아내는 내가 갑자기 출장 스케줄 때문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자 그럼 결혼식장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톡이 왔었는데 멘붕이 온 상태였지만 시간이 되자 하객들이 호텔로 속속 도착했대.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회사 사람들까지 점점 하객들이 늘어났대.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대. 놀라는 사람, 화내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고 부모님이 혹시 모르니까 호텔 측에 다시 말을 해보라고 하셨대. 그러자 호텔에서도 우리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서 상황을 조사했는데 신부님이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대 라고 결과를 알려줬대. 그것도 한 달 전에. 계약금의 50% 정도가 취소 수수료로 징수됐고 나머지 50%는 환불이 끝났다고 했대. 그럼 약 3천만 원이란 돈을 환불받았단 얘긴데 대체 재숙이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점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지만 100명이나 되는 하객들의 혼란도 수습 불가였대. 재숙이한테도 재숙이 부모님한테도 전혀 연락이 안 됐대. 초대장에 적혀있는 날짜랑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화를 내는 하객도 있었대. 내가 코에 땅이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핸드폰이 울렸대. 재숙이한테서였대. 뭐야?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불평이긴 하지만 아주 태평한 듯한 말투. 뭐라고? 너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너 때문에 난리 났어. 수습 불가라고. 결혼식장에 왔더니 한 달 전에 취소했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객 100명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 지금. 나 귀 안 먹었어. 소리 지르지 좀 마. 그래서 지금 전화했잖아. 아직 결혼식 시작하기 전인데 뭐? 결혼식 시작 전이라니 너 지금. 시계를 보니 결혼식 예정 시간 50분 전이었다. 나 결혼식 시간은 전혀 안 바꿨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장소는 거기서 금방이야. 내가 미리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그래도 버스 타면 금방이고 아직 이동할 시간 충분하니까 괜찮지?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이해했지? 그럼 여기로 빨리 다들 오시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너도 빨리 오고.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재숙이는 전화를 끊었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다시 상황 설명을 시작했대. 온몸에서 진땀이 났대.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대. 그게 말이야, 방귀야? 상의도 없이 예식장을 취소하고 신랑한테 지금 전화해서 알린다는 게 말이 돼?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재숙이한테 분노의 화살이 집중됐대. 나는 다시 정중하게 사과한 후 재숙이가 다시 알려준 결혼식장 위치를 하객들에게 설명했대. 하지만 신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집으로 가버렸대. 재숙이는 어째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하니? 혼인신고했겠다. 이제 본성을 드러내도 상관없다 이건가? 아나 부인 개념 상실. 그딴 수준 이하를 우리가 너무 오래 봐줬다. 부랴부랴 새 결혼식장으로 왔지만 빈자리 속출. 특히 재숙이 친구들이 거의 자리하지 않았다. 재숙이는 그게 불만이었는지 결혼식 내내 심통이 나 있었대. 어쨌든 결혼식이 끝났고 그 다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재숙이의 화풀이를 들어주는 거였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네가 거기서 제대로 인솔을 못해서 하객들이 중간에 가버린 거잖아. 라면서 화를 내길래 나도 똑같이 따졌대. 너야말로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멋대로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일생에 한 번이 어쩌고 고급 호텔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왜 이런 데로 바꿨어? 이런 데가 뭐 어때서? 원래 결혼식은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면 된다고 너도 그랬잖아. 장소가 좀 달라진 것 뿐이잖아. 너 바보냐? 지금 장소를 탓하는 게 아니라 말도 없이 네 맘대로 바꾼 걸 말하는 거잖아. 그건 깜빡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하객이 줄어든 건 하객들이 멋대로 집에 가버려서 그런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그거 100% 네 탓이야. 그리고 취소 수수료 제외하고 3천만 원 돌려받았지? 그 돈 어떻게 했어? 여긴 딱 봐도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갈 장소가 아니거든? 이 예식장에 돈 내고도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건 결혼식 전에 여기저기 필요한 게 많아서 다 썼어. 무슨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건지 뭔가 수상했대. 나는 재숙이가 의심스러웠고 흥신소를 찾아갔대.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대. 재숙이는 결혼 전부터 나 외에 만나는 남자가 또 있었고 재숙이는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그 남자를 만나는데 쓴 거였대. 불륜 증거를 잡은 나는 재숙이와 장인, 장모님을 같이 불렀대. 결혼식 이후 나와 재숙이 사이뿐 아니라 장인 장모님과의 사이도 어긋나기 시작했대. 장인 장모는 무조건 자기 딸 편을 들겠다는 주의였대. 불륜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자기들 딸 편을 들려고 했대. 하지만 증거 사진에 이어서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불륜남한테 탕진했다는 걸 알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대. 진수야, 미안하다. 재숙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도 정말 미안해. 재숙이가 이 정도인지는 나도 몰랐어. 자기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재숙이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대. 상관없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진짜 결혼식 올리고 행복해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 난리굿을 치른 우리 결혼식은 가짜로 한 결혼식이란 뜻? 그 말은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겠지? 그래, 이혼해. 나는 왕재숙과 바로 이혼했대. 그리고 왕재숙은 불륜남과 바로 재혼했대. 나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왕재숙이 불륜남에게 갖다 바친 걸로 추정되는 1,500만 원 정도를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대. 물론 불륜남한테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대. 왕재숙과 불륜남은 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대. 부탁이야, 위자료 청구 취소해줘. 네, 형님. 저하고 재숙이는 정말 서로 좋아하고요. 우리 겨우겨우 결혼식 비용 모았거든요. 우리 둘 합치면 7,500인데 그럼 절대 결혼식 못 올려요. 나는 코웃음을 쳤대. 왜 위자료를 청구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다 자업자득이고 그중에 1,500은 원래 내 돈이거든?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을 찾아가던가 아님 친구들한테 부탁하던가. 누가 알아? 다들 도와주겠다고 할지. 그만해. 부모님하고 친구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얼마나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왕재숙은 히스테리를 부렸대.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너하고 혈연 관계라거나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텐데. 그래, 그럼 진짜 결혼식 파이팅하고 나한테 7,500 주고 왕재숙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결혼식 비용이 6천이니까 합쳐서 1억 3,500만 원만 모으면 할 수 있겠네. 1억 3,500만 원. 두 사람은 힘없는 목소리로 금액을 중얼거렸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왕재숙과 불륜남은 그러고 얼마 후 결혼식도 못 올리고 헤어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왕재숙에겐 진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다. 3년 전, 당시 나는 갓 사회인이 되었고 나이는 만 18살이었다. 그때 내가 사귄 남친은 22살인 대학생이었다. 남친은 나를 심하게 구속했고 항상 나를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바보여서 그 사람이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교대 근무를 할 때라 대체로 저녁 9시에 끝났는데 퇴근하면 곧바로 전화를 해서 나 지금 갈게? 라고 보고했고 도착이 1시간 이상 걸리면 야단을 맞았다. 남친은 내 업무 일정을 다 파악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내가 잔업이라도 하면 불만의 설교가 종합 세트로 너 왜 잔업했어? 너 나 만나는 거 싫어?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회사 다니다 보면 잔업을 해야 하는 날도 있어. 그런 건 네가 뭘 더 강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날 원하면 잔업을 포기하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다른 직원들이 나 때문에 잔업을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남친은 더 기분 나빠했고 기분을 풀어주려면 엄청 힘이 들었대. 하지만 나는 남친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날 사랑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사귄 지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날은 퇴근 후 전 직원이 다 참석하는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후폭풍이 걱정돼서 미리 남친한테 잘 말해뒀지만 회식 당일날이 되도록 남친은 계속 가지 말라고만 했다. 당일날 너 가지마 라고 하는 바람에 입장이 정말 난처했었다. 하지만 입사 초년생인 내가 전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남친의 반대를 무시하고 회식을 가기로 했다. 그 대신 최대한 일찍 오겠다고 약속, 다짐했다. 그랬더니 회식하는 내내 메시지가 왔다. 빨리 와! 라고 재촉이 계속 오는 가운데 2시간 정도 만에 회식을 끝내고 총알처럼 남친한테 달려가면서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늦어서 미안해. 기분 나빠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회사 다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라고 급 이해 모드로 전환. 그게 오히려 혼란스러웠지만 남친이 화를 안 내서 너무 다행이라고 안심했다. 고마워. 그럼 잘 자.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친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차 남친 집으로 향했다. 완벽하게 여자의 육감이 작용했다고나 할까? 남친 원룸에 도착하고 보니 자고 있는데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차는 있는데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계단을 올라간 후 현관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평소라면 깨어있을 시간인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다음으로 나는 가방에서 남친 짐 열쇠를 꺼냈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방 안 불은 꺼져 있었지만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라이트는 켜져 있었고 모르는 여자와 둘이 꿀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바탕 뜨밤을 보낸 후 피곤해서 골아떨어진 건지 두 사람 모두 벌거벗은 채였다. 우선 남친을 깨웠는데 비몽사몽으로 왔어? 라고 평소 모드로 나한테 인사를 하는 남친. 하지만 나는 이미 이상 모드였고 절정에 달해있는 분노지수를 그대로 표출했다. 왔어. 근데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굴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속옷을 찾는 남친. 누구냐고 묻는 말 안 들려?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면 뭘까? 너 지금 양다리 걸쳤니? 내가 악을 쓰자 자고 있던 여자도 잠이 깼는지 하고 소리를 냈다. 남친한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라고 한 후 여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우리 초면 맞죠? 근데 누구세요? 같은 학교 친구예요. 여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남자 방에 인형이 왜 있고 벽에 사진 천진데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열이 받아서 여자한테 인형을 집어던지고 한바탕 소리를 질렀대. 그러자 남친이 야, 이성적으로 하자 라고 떠들면서 중간에 끼어들었대. 남친이 내 팔을 잡고 서로 입씨름을 하는 사이 여자가 도망을 치려고 했고 도망치게 놔둘 수 없었던 나는 남친을 확 밀어버리고 미친 듯이 쫓아갔다. 계단에서 여자를 따라잡은 나는
누구 마음대로 도망을 쳐? 나랑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고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자 불륜녀가 남친이 한눈 팔게 만든 건 그쪽 잘못 아니야? 진상이가 내가 더 좋다고 했거든?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라고 잘난 척을 하길래 열이 받아서 있는 힘껏 따기를 날려줬대. 다음은 머리채를 잡고 어디서 잘난 척이야. 남의 남친하고 자다가 걸렸으면서 창피하지도 않니? 라고 일침을 날리자 이번엔 여자가 공격을 했고 내 얼굴에 여자의 주먹이 닿았대. 그래서 아까보다 더 세게 따기 세례를 날려주자 울면서 발라 상태로 달아났대. 다시 남친 방으로 돌아오자 겁에 질린 남친은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 그동안 날 그렇게 올가매더니 그 결과가 이거야? 너 내가 우습니? 잘못했습니다. 잠시 내가 정신이 나가서. 달랑 말 한마디로 용서해달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관리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기나 해? 오늘도 네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상사한테 온갖 말로 사정사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빠져나왔거든? 근데 넌 이러고 있었니?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친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 대화가 안 됐고 짜증 지수만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남친의 친구가 들어왔대. 분위기를 보아하니 방금 전 발라로 나간 여자애랑도 아는 사이 같고 짐이 아직 여기 있다고 가져달라고 해서 온 거라고 했대. 침대 옆에 가방이 하나 보이길래 남친한테 이거야?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했대. 나는 망설임 없이 그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대. 두 남자가 동시에 멘붕. 어머, 내가 힘 조절을 잘못했네? 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렸대. 실은 남친 앞에서는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했었지만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나니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대. 남친의 친구가 나간 후 입을 다물고 내 눈치만 보던 남친이 나한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자 자기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떠들기 시작했대. 내가 맨날 일만 하니까 외로웠다. 자기는 아직 학생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바람 피운 건 이번이 처음이고 술 기운에 저지른 일이니까 용서해달라. 라고 되지도 않는 말을 떠들어댔지만 나는 이미 헤어질 결심이었대.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할 짓이 그거밖에 없던?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용서해줘. 어? 외로워서 술김에 한 실수라고 했는데 너 오늘 그 여자랑 나랑 비교하면서 놀았잖아.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나랑 만날 수 있는데 넌 그새를 못 참아서 그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었잖아. 그게 팩트야.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그럼 내가 동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계속 무섭게 말하지 말고 제발. 라면서 매달리길래 이번에도 따기로 응징했대.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얼굴도 보이지 말고. 라고 결별 선언을 하고 집 열쇠를 얼굴에 던져주고 방에서 나와버렸대. 당연히 그걸로 끝이었대. 그 후 불륜녀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날 저녁 발라 상태로 도망을 친 여자는 인근 주민한테 경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왔던 남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옷하고 소지품을 경찰서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거였대. 경찰에 대고 그 여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가서 나를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남의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그 여자고 벌거벗고 길거리를 활보한 것도 그 여자고 내가 한 건 따기 때린 정도? 그 정도는 남의 남자와 불륜을 한 주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면서 경찰이 나설 일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남친은 그 뒤로 나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완전 무시했다. 어쩌면 직장인인 나하고 사귀는 게 선물도 좋은 걸로 받고 밥도 내가 사고 자기한테 손해될 게 없어서 미련이 남은 거 아니었을까? 새까만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것 같았대. 그러면서 나를 구속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개 어이없음. 그 후 나는 1년도 안 지나서 같은 회사 동료에게 고백을 받았고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대. 그렇게 3년 정도 연애한 후 프로포즈를 받았대. 내 대답은 물론 예스였대. 나를 구속하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고 불륜의 불자도 모르는 남자였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진상 전 남친은 그 뒤에 또 양다리로 문제가 터졌는데 어쩌다 양다리를 걸친 여자가 유부녀였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고 한다. 와, 그거 참 쌤통이다.
그때 헤어지길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우리 집은 나와 남편, 셋 딸이 있는 평범한 가족이다. 딸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정에만 충실했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게 됐다. 우리 가족은 남편이 정금 발령을 받으면서 고향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과 시댁 모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건 추석이나 설에만 가능했고 명절에는 꼭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할 겸 귀향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나에 대한 배려심 또한 깊으신 분들이었고 우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연말에는 집에 있다가 새해 첫날 시댁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들은 우리를 반겨주셨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다들 벌써 모였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다들이란 친지분들이었고 해마다 연초에는 온갖 친척들이 우리 시댁에 모이는 게 연례 행사였다. 이미 시댁에는 많은 친지분들이 모여 계셨고 술도 마시고 설 음식도 먹으면서 들썩들썩한 분위기였다. 그 중에는 시누이도 있었고 시누이한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흥! 하고 본척만 척하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시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친척들은 다 나한테 호의적이었지만 유일하게 시누이는 나를 아주 싫어했다. 그 이유는 남편은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월급을 거의 전부 시어머니한테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돈에서 시누이한테 얼마간 생활비를 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는 시어머니도 남편 월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시누이도 도움을 못 받게 됐다. 하여 그런 이유로 나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시누이는 일단 무시하고 다른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자 모두들 밝게 웃으며 나한테 덕담을 해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애들도 덩달아 들뜬 분위기였다. 우리 애들이 들뜬 이유는 갖고 싶은 게 있어서였는데 그건 바로 세뱃돈이었다. 해마다 설날에 시댁에 오면 수많은 친척분들이 세뱃돈을 주셨다. 친척분들도 모두 자녀분들이 있었지만 다들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우리 부부가 결혼이 늦은 탓도 있어서 아직 어린 애들은 우리 딸들뿐이었다. 덕분에 우리 애들은 해마다 설날이 되면 흥분할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이 된 큰애는 이미 돈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세뱃돈을 받는 설날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했다. 우리 집 애들만 세뱃돈을 받는 게 나로서는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친척분들은 어쩐 일인지 모두 집집마다 아들들만 있어서 세자매인 우리 집 딸들을 하나같이 귀여워해 주셨고 세뱃돈에는 인심이 넉넉히 들어있었다. 시댁에 도착한 후로 친척분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올렸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 있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애들한테 같이 장난감을 사러 가자고 하셨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세뱃돈도 받았는데 장난감까지 사주시면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보는 손녀들한테 선물 사줄 기회를 달라며 나한테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셨다. 그때 시아버지가 세뱃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는 들고 나가면 위험하니까 집에 두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시아버지와 외출한 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상에 나르는 일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들이 커다란 장난감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거 봐.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어머, 너무 멋지다. 고맙습니다. 했어? 응, 했어. 돈 많이 쓰셨죠? 괜찮아. 애들이 좋아하면 됐지. 아이들은 나한테 우리 세뱃돈도 엄청 많이 받았어.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애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 그러냐고 묻자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주머니 안에 있던 세뱃돈이 전부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으로 변해 있었다. 세뱃돈이 사라진 걸 알고 막내는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옆에 계시던 친척분들과 시부모님들까지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다.
외출하기 전까지는 세뱃돈이 멀쩡하게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친척분들이 세뱃돈을 동전으로 바꿔치기 했을 리도 없고 그때였다. 신우이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는 분 계시냐고 묻자 친척 중에 한 분이 좀 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씀해 주셨다. 직감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신우이뿐이라고 생각했고 남편한테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했다. 실은 좀 오래된 일이지만 신우이가 딱 한 번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지갑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 직후였고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결혼 전에 신우이랑 같이 살 때 가끔씩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전부 없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그런 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물어본들 신우이가 순순히 자백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웠다. 그때 아이들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고 아이들 생각에 따라 신우이에게 공세를 하기로 했다. 일단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줄 물건이 있으니까 집에 다시 오라고 연락을 했다. 그러자 뭘 준다는 말에 혹한 신우이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너, 네 조카들 세뱃돈 훔쳐갔니? 라면서 신우이한테 무섭게 물었고 이어서 남편이 누나, 지갑 열어봐. 다들 공격적으로 나오자 신우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여유를 되찾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보여줬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무더기 들어있었다. 이 돈 뭐야?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애들 세뱃돈 맞지? 내가 내 지갑에 10,000원짜리를 넣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나 도둑 취급하는 거냐?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대봐. 증거라면 있어요. 그 돈들을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는 지폐를 한 장 한 장 꺼내서 보더니 깜짝 놀랐다. 뭐야 이 스티커들은? 실은 딸아이들은 작년 설에 각자 받은 세뱃돈을 마구 섞는 바람에 어떤 게 자기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큰애가 각자 돈에 꽃 모양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해두자고 아이디어를 낸 거였다. 우리 애들이 각자 자기 돈에 꽃 모양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고모가 훔친 게 아니면 어떻게 그 돈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화를 내면서 애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뭐 할 건데? 너무 많이 받잖아. 어이 상실. 자기가 애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준 적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까놓고 올케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받게 된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애들 세뱃돈 좀 가져갔다고 해서 뭐라 할 자격 없거든? 신우이의 무개념 발언에 친척분들, 시부모님들 할 것 없이 분노 폭발. 애들 세뱃돈을 훔쳐가다니.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호통을 치셨다. 결국 신우이는 야단 맞고 시부모님한테 쫓겨나면서 애들 돈도 전부 회수당했다. 새해 첫날의 황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는데 신우이는 평소에 파친코에 빠져 있었고 도박장에 드나들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쓴 모양이었다. 그러다 그 돈들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우리 딸들 세뱃돈을 보자 눈이 돌아가서 슬쩍 했다는 거였다.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거짓말로 병가를 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다 파친코 때문이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손절하셨고 친척 어른들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여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며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무슨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겠다고 하셨다. 그 공장이 있는 곳은 자가용이나 버스가 아니면 시내까지 올 수도 없었고 친척분이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 공장에서 그만두거나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하셨다. 처음 그 공장으로 가라고 했을 때 신우이는 당연히 싫다고 발버둥 쳤다는데 애들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망가져 있는 인간한테는 그 어떤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이번에 애들한테 깜짝 놀란 건 돈에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하려는 생각을 스스로 해냈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돈은 깨끗하게 써야 하니까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신우이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아이들 스스로
무사히 자기들 세뱃돈을 되찾은 셈이 됐으니 기특하면서도 다행이었다. 요즘 들어서 아내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내가 알기로 아내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도 만나고 외출도 하는 게 아내도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해하려고 했다. 그날도 친구가 사춘기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길래 들어주다 보니 늦었다면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지만 나는 별 불만 없이 늦게 들어온 아내를 맞이했다. 친구가 많이 힘든가 보네 라고 하자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이 중학생인데 반항기라서 그런지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 그거야 뭐 우리도 다 경험한 거잖아 라는 대화를 나눈 후 아내는 샤워를 해야겠다며 욕실로 향했다. 그때 욕실에 샴푸가 다 떨어진 게 생각났고 아내한테 리필용 샴푸를 갖다 주려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기겁하고 말았다. 아내의 전신에 키스마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목격하고 만 것이다. 아내가 벗어놓은 야한 속옷에는 불결한 느낌의 액체가 묻어 있었다. 욕실에서 손빨래로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나?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본 게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아내가 불륜 중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리필용 샴푸를 아내에게 던져버렸고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아내보다 선수쳐서 아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며 통 내용을 내 핸드폰에 전송해서 증거를 확보해뒀다. 핸드폰 안에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고 힘들이지 않고도 다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아내의 난잡한 일상이 존재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걸 봤을 때 내 기분은 분노, 처참함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내는 욕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아마도 내가 뭐라고 할지 뻔히 예상이 되는 마당에 나올 용기가 없거나 변명거리를 찾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고 내가 먼저 욕실로 가서 문을 사이에 두고 그럼 잘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나는 한 달 동안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 증명 등을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나갔다. 아내가 있는 집에는 전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내한테서는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부 무시했다. 아이가 둘이 있지만 다행히 둘 다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아내 얘기를 하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아내와 불륜남과 대면해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상대는 매력이라고는 없는 독신 중년남이었고 아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초라해 보이는 중년 커플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저런 놈하고 더 황당한 기분이었다. 아내와 불륜남은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았고 순식간에 육체관계를 맺은 모양이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취미도 없고 내가 첫 남자였다. 양치는 이미 타계했고 얼굴은 보통의 스타일은 괜찮은 편이었다. 성격은 얌전하면서 소극적인 타입으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 적극적으로 변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는 정반대여서 깜짝 놀랐지만 아내는 성적 욕구가 강한 편이었다. 그런 욕구 때문이었는지 불륜남과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났던 관계였던 것 같다. 나한테 발각되기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났고 불륜남한테 완전히 빠진 아내는 이상한 애들이 모이는 곳에도 불륜남을 데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다녔다고 한다. 이상한 애들이란 약물과 난교를 하는 그런 애들이었다. 나와 아내의 부부관계는 아내의 주동하에 주 1회 정도 갑자기 불안해진 나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성병 검사를 받으러 갔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불륜남은 이미 성병에 걸려 있었고 그 후 아내 역시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악한 일이긴 했지만 이제 남남이 될 사이고 성병에 걸렸다 한들 내 알바는 아니었다. 그 후 나는 미련 없이 아내와 이혼했고 불륜남에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다. 얼마든지 나한테 들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진들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었는지 아내에게 그런 취향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충격이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며 매달렸대. 만약 이 일이 신혼 때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광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사회인이 될 정도로 나이가 든 지금 그 나이에 그러고 돌아다닌 아내가 징그럽고 애정이라고 남아있을 것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아내는 이혼 협의 중에 울고불고 매달리고 미안하다, 후회한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연속으로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불륜남과 동거 중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집을 나가고 며칠 후 아내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집 열쇠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갈 곳이 없게 된 아내는 달랑 맨몸으로 다시 불륜남을 찾아갔고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였다. 그 후 불륜남은 나한테 몇 번이나 당신 와이프 나한테 떠넘기지 말죠 라면서 반품을 시도했지만 무시했다. 남의 가정을 더럽힌 주제에 어디다 대고 전화지를. 불륜남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단지 육체관계만을 원한 모양이었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아내는 비록 지금 동거 중이긴 하나 육체관계는 절대 맺지 않고 있다면서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말했지만 아무리 당장 갈 곳도 없고 돈이 없었다고 해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불륜남 집이었다는 건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강제 퇴출된 후에도 아내는 매일 전화며 메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불륜남은 자긴 돈이 없다며 위자료를 지불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불륜남은 노부부와 그 아들이 경영하는 작은 장례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직접 장례업체에 전화를 해서 월급을 차압하는 문제를 상의하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단번에 월급 차압을 승낙했다. 못 내, 돈 없어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내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장꾀를 쓴 모양이었는데 차압이 됐다는 걸 알고는 꽤 낙담했다는 후문이다. 비급한 자식들!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면 니들은 무사할 것 같아? 라면서 이를 갈았지만 이건 치졸한 게 아니라 법률에 기초한 권리라는 걸 밝혀둔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도덕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다니 진짜 치졸한 게 누군지 묻고 싶다. 불륜남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 두 사람은 쩔쩔매면서 나한테 가정을 파괴한 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셨다. 제 자식의 어리석은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를 내미셨다. 나는 불륜남이 워낙 쓰레기 같아서 그 부모도 그런 인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극히 상식 있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나와 이혼 후 아내는 불륜남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느낌. 그런 상대한테 이제 와서 화를 낼 일도 없고 속을 끓이는 일은 더더욱 무가치한 일일 뿐. 다음 주에는 집을 팔고 완전히 정리할 예정이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사할 곳을 알렸지만 당연히 전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앞으로 자기들 엄마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연락하는 친척도 없는 전처는 앞으로 그 불륜남한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든다. 불륜남은 자기 부모님들한테 한 방에 손절당했다고 한다. 불륜남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의 생명보험 등 재산은 모두 남동생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한다. 요즘 불륜남은 주변에 신세 한탄을 하고 다닌다는데 꼴 좋다 멍청한 놈. 그 후 나는 돌싱남에 나 혼자 산다가 됐지만 이제는 사회인이 된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고 돌봐준다고나 할까. 딸아이는 요리를 만들어 오고 아들아이는 내가 외로울까봐 자주 찾아와서 얘기벗이 되어준다. 만약 이럴 때 아이들이 없었다면 더욱 고독하고 쓸쓸했을지도 모른다. 그저 아이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전처 얘기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내 귀에도 들리는 소식들이 있긴 하다. 역시나 불륜남과 생활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상대는 평범한 중년남이고 그나마 월급도 나한테 차압당하고 있으니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지금까지는 둘이 만나서 육체적 관계만 즐기면 그뿐이었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져야 하고 죽고 나서도 합장을 할 관계이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처는 사는 게 공공해지자
지인들한테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냐며 탐문을 하고 다닌다는데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전처편을 들어줄 리 없었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있대.